2020년도에 내가 이런 운을 좀 실력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욕심이 생겼을 때 그분 말씀이 떠올라서 그러면 떨어지는 걸 좋아하려면 이 기업이 결국에는 이겨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어떤 기업이 좀 역사가 길다면 안 좋았던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계속 찾아봤었거든요. 저는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하루에 그래서 4-5시간, 주말에는 한 6-7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라는 그 흐름과 그 차트에 내가 스스로를 많이 노출시키면 이게 필패의 길이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나 야나주의 말고 김동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네이버에서 열심히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는 파도타기님을 모셨습니다. 파도타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고님. 어, 반갑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본인이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직장인이고 필명 파도타기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지금 유튜버 파고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오랜 친구고요. 친구의 요청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여잘 것 없는 실력이지만 네. 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나 해서 나와봤습니다. 파도타기님이 아무래도 직장인 투자자다 보니까 얼굴 공개는 조금 꺼려하셔서 얼굴은 아쉽지만 다음에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퇴사하면 그때 다시 한번 파도타기님 얼굴 공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아쉽지만 얼굴은 공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우선 올해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파도타기님은 올해 주식시장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여태까지의 성과는 어땠는지 뭐 종목 공개를 하셔도 되고 종목 공개하기 싫으시면 섹터 정도만 공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제 블로그에 제가 투자고인 종목들을 다 쓰기 때문에 제 블로그를 좀만 보시면 아실 텐데 저는 오리온이랑 스카이라이프라는 종목을 비중을 크게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오리온이 압도적으로 크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반도체 기업들로 좀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오리온이랑 스카이라이프랑 반도체 기업들은 몇 개 바스켓으로 해서 들고 있는 상황이고 오리온은 혼자 안 좋다가 좀 좋았다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다행히 수익권이고 그래서 계좌는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반등할 때는 혼자 반등 못하고 있고 남들 힘들 때는 좀 괜찮았던 상황이라서 뭐 계좌적으로 보자면 올해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그래도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6월에 번 돈의 대부분을 까먹었던 상황인데 반대로 파도타기님은 오히려 올해 7월까지 오면서 계좌가 플러스였던 상황인 거죠. 네, 약간 플러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음, 같습니다. 투자를 16년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본인의 투자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좀 네,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었는지 소개 네.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블로그에 한번 길게 써가지고 조금 알려졌던 글이 하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부터 투자는 했고요. 근데 그때부터는 투자를 좀 고루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배당주, 뭐 지주사 이런 거를 좀 투자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사실 미국 주식이었고 2016년도부터 테슬라,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 들고 있었는데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모두 처분해서 2017년도 코인 열풍에 싹 다 밀어넣고 장렬하게 마이너스 80%로 전사한 상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투자는 나랑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악착같이 모으는 삶을 살다가 2020년도 코로나 열풍 때 계좌에서 이제 마이너스 억 단위가 찍히는 걸 보고 휴게실에서 좀 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반등할 때 혼자 소외됐다가 이제 와이프의 그 신풍제약 투자에 편승하면서 복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운이 반복되진 않겠다는 걸 직감했어가지고 공부를 그때부터 사실 제대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 블로그를 쓴 거는 그래서 2020년 말부터 제대로 시작했고요. 2021년도에 제 블로그가 좀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지케어텍이라는 종목을 따라다니면서 그 계좌가 많이 점프를 한 주력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이후로는 뭐 바이브 컴퍼니나 최근에 많이
무증 이슈로 있었던 노터스를 저는 무증 전에 팔긴 했지만 그런 기업들을 혼자 찾아다니면서 시총 작은 한 2, 3천억 대의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왔었고 2022년도 오면서는 좀 투자 스타일을 바꿔서 일시적으로 적자가 나거나 저평가된 기업들을 좀 찾아서 가치 투자 베이스로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게 BH였고 올해는 오리온이랑 스카이라이프로 넘어왔다. 뭐 그렇게 좀 소개드릴 수 있겠고 계좌는 2020년도에 모두가 다 좋을 때 저는 혼자 본전 정도였고 2021년도에 혼자 좀 괜찮았던 케이스였고요. 올해는 그 올라있는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아마 이제 파도타기님 블로그를 제가 동영상 설명에도 쓰겠지만 파도타기님이 블로그를 2020년 9월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 21년에 폭발적으로 블로그에 글이 늘면서 본인의 투자 실력도 많이 같이 증가를 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되게 자주 했었는데 네네.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된 계기나 어떤 내용 위주로 써서 나의 투자에 도움이 됐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블로그에 왜 이렇게 글을 열심히 쓰게 된 건지부터.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2019년도에 제가 피터 케인님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때 거의 마지막 실강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금의 와이프, 그때 당시 여자친구랑 같이 강의를 들으러 가서 선물로 책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강의에서 본인 투자 히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면서 자기가 바뀌게 된 계기가 기록을 남기면서부터였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면서부터 하셨고 근데 그거 말을 2019년도에 강의하시면서 했던 말이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이 강의실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이거를 하면은 만족할 정도로 많이들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저도 역시 안 했던 사람인데 2020년도에 내가 이런 운을 좀 실력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욕심이 생겼을 때 그분 말씀이 떠올라서 그때부터 좀 기록을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록의 뭐 방식, 피터케이님의 네, 강의가 네, 좀 네, 본격적으로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그쵸. 근데 그거는 좀 타이밍으로 좀 웃긴 게 19년도에 강의를 들어놓고 그분이 하셨던 팟빵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놓고 정작 한 거는 1년도 더 지난 2020년도 말부터 했으니까 그분의 말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말씀처럼 하라고 했는데 바로 안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하라고 해서 따라한 건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 종목에 대한 글을 진짜 많이 올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이지케어텍이 아까 서두에서 본인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좀 파도타기님의 투자에 큰 획을 그은 투자가 될 텐데 이지케어텍을 발견,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했는지부터 1년이 넘는 기간을 추적하고 투자했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감정들을 느꼈고 어떻게 그 기간을 참고 기다리다가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그게 정부의 그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면서 당시에 비대면 의료나 의료 IT 섹터에 대한 얘기가 한 귀퉁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런 관련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레포트나 이런 데를 찾아봐도 잘 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고 있다가 우연히 신문에서 우연히 접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해서 당시에 이제 비트컴퓨터라는 게 대장주처럼 있었고 비트컴퓨터, 뭐 유비케어 이런 기업들은 너무 이미 주가가 반응이 돼 있고 좀 재미가 없어서 뭐 특이한 거 없을까 하다가 이지케어텍을 우연히 서울대 출신의 서울대병원에서 나온 분사회원 전산실에서 분사회원 나온 기업이라는 걸 보면서 흥미가 좀 있었고요.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법대생이었으니까 법대나 의대가 갖고 있는 어떤 학벌 구조나 이런 폐쇄성을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가 정점인데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기업이고 대표이사도 서울대 의대 출신의 교수 출신의 사람이고 뭐 부사장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하면은 뭔가 인적 구성으로 봤을 때 잘 될 것 같은데 실적은 적자였고 이걸 좀 찾아보니까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는데? 라는 거였거든요. 레포트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노력했던 이유는 좀 큰 욕심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레포트도 읽고 산업 레포트부터 쭉 훑어 내려오는 정석적인 방식을 하는데 저는 좀
성격이 외골수 기질도 있고 남들이랑 똑같이 하는 거는 싫었어서 내가 찾은 어떤 실마리를 직접 연결을 좀 시켜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 기업이면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시작을 할 때 막막하니까 사실은 그냥 무턱대고 회사에 전화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게 저는 IR 담당자한테 전화하기 시작했던 게 굉장히 의미가 좀 컸어가지고 그때 많이 배웠었고요. 그러면서도 네, 저는 그거 하면서뿐만 아니라 이제 기사에서 찾았었으니까 이지케어텍에 검색할 수 있는 10년치 뉴스들을 사실 다 봤었고 그래서 10년치 뉴스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들 사업 보고서 이런 걸 다 뒤져가지고 이 기업은 가능할 여지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걸 저 혼자서 좀 오리지널리티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원작자처럼 혼자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옆에서 지켜봐왔지만 사실 이지케어텍이 시총도 작고 그때는 또 비대면 의료라는 테마성 주자에서 뭐 대장주도 아니었고 시총이 작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리포트도 사실 잘 없었고 또 얘기한 것처럼 적자였던 기업이었으니까 이런 기업에 사실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적자 기업인데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단서나 어떤 퍼즐이 어떤 게 있었기에 이런 기업에 투자할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막 제 개인적인 투자 원칙이라고 막 글을 썼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기업의 인적 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이 그 자체로 확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게 수출의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신사업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큰 꿈까지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크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적 구성은 IT 인원들뿐만 아니라 의사들이나 간호사나 이쪽 코디네이팅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되게 특이한 섹터라는 점에서 거기서 이 인적 구성이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게 시작점이었고요. 그리고 회사의 사업 내역을 봤을 때 서울대병원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이 의료의 폐쇄성에서 이 IT에서 갖고 있는 이 혜자가 점차 1, 2, 3차 의료기관으로 나뉘어 있는데 대학병원의 혜자를 갖고 점차 내려가는 상황이라는 걸 포착을 했고요. 그러면 언젠가 이 적자가 빨리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다. 그리고 일본이랑 성마리안나 계약이 나오기 전부터 일본이랑 컨택이 있어가지고 일본 쪽으로 확장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사우디나 미국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토대로 의료 IT 쪽에서 큰 꿈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를 제가 조각들을 확인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라면 내가 좀 비중을 실어도 되겠다. 시총도 그랬고 당시에 모든 기업들이 다 상승하는 가운데 혼자 소외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거는 내가 한번 밀어볼 만하겠다. 시간을 기다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파도타기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처음에는 정부 정책에 관련된 정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과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서 그런 관련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 뉴스를 찾아보다가 남들이 덜 주목한 이지케어텍이라는 종목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지케어텍과 관련된 뉴스나 뭐 공시들,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IR에 전화를 함으로 인해서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들을 퍼즐처럼 모아서 그러한 퍼즐들을 내가 판단했을 때 비록 당장에는 실적이 마이너스고 뭐 있었지만 인적 구성과 사업 추진 능력 그리고 뭐 확장성, 해외 수출의 확장성 등을 고려했을 때 베팅을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제 블로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추적을 엄청 하다가 나중에는 점차 책을 읽는 내용들도 좀 집어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문 읽는 내용들도 집어넣기 시작했고 그 이지케어텍 때도 그랬고 그 이후 투자 종목에서도 그랬는데 제가 투자 철학서들을 몇 개 읽다가 느낀 점이 인과성을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걸 어느 날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목이 저게 왜 올라? 어떤 이유야? 이렇게 이유들을 찾는데 사실 그 이유라는 거는 되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도 벌어지는 어떤 다른 이유들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인과성보다는 좀 확률 게임이라고 봤었거든요. 주가를 올리는 회사 이건 사람들이 주목을 해야 오르게 되는데 그 오르는 건 일종의 촉매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 중에서 어떤 게 시장이랑 코드가 맞을 때 그게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간다. 이걸 느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 가장 큰 거는 2차 전지 같은 건 저는 소외됐었으니까 다가오는 게 가시화되는 그 미래에 껴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병원들을 가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도 IT적인 것들로 전산이 보급이 되면서 막 바뀌는 걸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 하는 기업이 분명히 조명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면서도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진이나 국내 사업의 어떤 구조나 해외 확장성이나 큰 그림이나 이게 딱 맞았을 때 어떤 이유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저 혼자 사실 했던 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하신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주식은 인과성으로 오르는 건 아니다. 그냥 네. 어떠한 촉매가 터질 뿐. 네. 그러면 이제 촉매가 여러 개인 종목을 많이 찾아야 된다. 이게 VIP 투자 자산운용의 최준철 님이 자주 하시는 얘기이기도 한데, 음, 맞아요. 네. 어, 파도타기님은 이러한 촉매들 중에 어떤 촉매에 보통 관심이 있고 어떤 촉매를 좋아하는지, 예를 들면 지역의 확장이 가능한 촉매가 있을 수 있고 제품의 확장이 가능한 촉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매력적인 기업도 촉매가 될 수 있고 해자가 높은 기업이 촉매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 본인이 여태까지 투자했을 때는 어떠한 촉매들을 가진 기업에 가장 주목을 했었는지. 좀 케이스별로 다르긴 한데 저는 일단은 그 주목을 받았거나 인기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항상 되게 주목받고 잘할 것 같은 사람보다 항상 원더독의 반란을 되게 좋아하는 제 성향을 일단 발견했었거든요. 친구 스타일도 인기 많은 친구들이랑 지내기보다는 저 친구는 뭔가 괜찮은데 왜 인기가 별로 없지? 이런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파고님이 그랬다는 건 아닌데 제 스타일이 약간 아, 그랬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일단 남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주목받은 상황에서 주가가 슈팅이 나온 것들은 사실 잘 안 보는 편이었어요. 제가 사실 제일 기억나는 거는 2020년도에 제가 로봇 섹터를 혼자 만들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제가 2020년도 말쯤에서부터 2021년도 초에 로보티즈 본사까지 찾아가고 그 로봇 섹터를 저 혼자 레포트처럼 만들었었어요. 뭐 블로그에 그때 올리진 잠깐 얘기 않았지만. 드리면 파도타기님이 휴가 내고 로보티즈 사무실 가서 경비 아저씨랑 많이 얘기한 다음에 거기 직원들 맞아요, 표정 맞아요. 좋다고 네, 맞아요. 그때 공부 열심히 이제 하다가 결국에 근데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면 이런 기업들이 쉽지 맞아요. 않을 것 같다. 이런 네, 판단에서 이제 네. 투자 그래서 저도 접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후로 날라간. 날라갔죠. 예. 네, 저는 뭐 한 수익률 50%였나? 그랬는데 이제 몇 배로 날라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막 대장주는 로보티즈다 이랬는데 혼자 소외되다가 나중에 갑자기 주목받았었죠. 요즘 레포트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사람들이 다 2차 전지 얘기하고 나중에는 수소 얘기하고 뭐 그랬었을 때 좀 그렇지 않은 주목받지 않은 섹터들을 찾고 싶었고요. 그때 우리 같이 공부했었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저는 약간 주목받지 않은 섹터 아니면 주목받은 섹터에서도 어떤 기업들은 왜 소외받았지 했었는데 그 소외받은 이유가 오해였을 때 아니면 단순한 어떤 편견이었을 때 이거를 내가 끄집어낼 수 있겠다. 다른 누군가가 찾아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찾고 싶었고요. 그게 촉매가 많아야 되는 이유는 주가가 주목을 받으면 촉매가 많이 있어야 되고요. 주가가 꼬꾸라져 있고 횡보 기간이 오래되고 있으면 촉매가 한두 개더라도 굉장히 강력할 수 있다는 거를 좀 관찰을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시장 영역은 2016년부터 쭉 있었으니까 수익을 못 냈을 뿐이지 나는 왜 자꾸 소외를 당하고 저런 이상했던 주식들은 왜 자꾸 오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울분에 쌓여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내가 봐야 되는데 이 가치가 주목을 받는 계기들이 촉매들이었구나. 그래서 좀 저도 완전히 정립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가격이 싸다 이거를 절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왜 저 종목은 다른 섹터에 같은 섹터의 다른 종목보다 주목을 못 받았지? 근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해소할 만한 다른 동력들이 이 기업에게 얼마나 있는가 그랬을 때 이거를 지금의 제가 투자하려는 기업이랑 이미 주목받은 기업들이랑 다 전화해보면서 확인을 해봤었거든요. 사실 말이 길어지지만 이지케어텍의 경우에는 저는 비트컴퓨터나 위비케어나 관련된 회사들도 다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지케어텍이 오히려 국내 레퍼런스는 확실한데 다른 기업들보다 오히려 경쟁력이 있겠는데 왜 주목을 못 받았지?
아, 이게 비대면을 주력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서 그 해소될 수 있는 이유들을 계속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비교를 해가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촉매 개수보다도 이 기업이, 어, 소위 말하는 쩔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좋아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목을 못 받은 그 괴리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개수가 많은 게 중요할 때도 있고요. 개수보다 질적으로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가령 BH 2021년도 1분기 실적 쇼크 났을 때 저는 거의 풀베팅 했었거든요. 엄청 많이 썼었어요, 그때. 사실 제가 살 수 있는 잔여금을 다 밀어넣었었는데, 그때 그 기업에 대해서는 뭐, 이 기업은 항상 이런 CR을 주기적으로 겪었었고, 근데 결국에는 3분기나 돌아오면 다 극복이 되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채택되는 모델이 기존의 멀티 FPCB에서 다시 RFPCB로 돌아가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촉매는 한두 개밖에 없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다는 걸 저는 빨리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촉매가 한 개더라도 그 쇼크가 큰 상황이면 저는 그게 뭐 곱한 값으로 볼 때는 충분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옆에서 느낀 파도타기님의 투자의 장점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남들이 겁을 내고 약간 소외될 때 오히려 그간의 기업에 대한 공부를 바탕으로 남들이 다 도망갈 때 도망가지 않는 게 파도타기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은 게 사실 지금 포트의 가장 비중이 높은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오리온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공장도 있고 가장 확장을 크게 하고 성장을 기대해야 하던 나라였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루블화가 막 잠깐 막 환율도 폭락하면서 다들 도망갈 때 그때 오히려 더 크게 비중을 늘리고 기다렸던 게 지금의 계좌를 튼튼하게 지키는 하나의 이유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관련해서 오리온 사례도 잠깐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그때 왜 남들이 다 도망가고 러시아 네. 사업 관련해서 리스크가 커졌을 때 오히려 그때 더 도망가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었던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도망가지 않는 게. 근데 본인이 도망가지 않고 투자를 더 늘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일단은 저는 저 자신을 지켜봤을 때 제가 음식료 섹터를 굉장히 좋아해왔다는 거를 2021년도 말쯤에 깨달았거든요. 보는 유튜브 채널이나 신문 기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면들이 컨슈머란이나 이런 음식료 섹터에서의 변화들을 되게 많이 재밌게 봤더라고요. 근데 주목해서 봤었던 기업은 와, 이 기업 되게 좋았는데 내가 놓쳤네라는 건 이제 중국으로 텐베거 됐었던 시절의 오리온이나 뭐 사업 다각화에 성공했던 제일제당이나 뭐 해외 수출을 시작했던 삼양이나 뭐 라면의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농심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주가가 안 내려오고 제가 봤을 땐 여전히 비싸다는 구간에 2021년도까지 다들 위치해 있었는데 2022년도가 되면서 쌓여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곡물가 상승을 가격이 다 전가하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에 음식료 섹터들이 주저앉기 시작했었거든요.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제 성격상 주가가 빠지지 않았던 농심이나 제일제당이나 삼양보다는 오리온이 혼자 가격을 안 올려서 주가가 빠지니까 매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저는 떨어지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떨어지는 걸 좋아하려면 이 기업이 결국에는 이겨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 많이 썼었을 때가 한창 이 기업의 주가가 10만 원대를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허인철 부회장님 영상을 우연히 제가 다 뒤져보니까 워낙 뒤져보다가 이분이 이런 사람이었네? 그래서 이 기업은 그간의 사드 보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 있었는지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찾아봤었고 또 이제 회사 IR 담당자분이랑도 진짜 통화를 자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이 회사는 임직원들이 다 이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DNA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전쟁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전쟁 터지고 중국 봉쇄하고 한국은 고집스럽게 가격을 안 올리고 이제 안 좋은 기사들이 있는 대로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계속 저는 그 기업의 역사를 좀 봐야겠다. 이거 결국 이겨낼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냉정하게 보면 매출 비중이 한 5%? 진짜 많이 보면 10%? 이 정도라서 이거 날린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저런 시나리오들을 막 짰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오리온의 핵심은 결국에는 그 베트남이 커갈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전성기를 베트남에서 시연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뭐 중국은 잘 지켜낼 것 같고
사드도 이겨냈던 것처럼 결국에는 극복을 할 거고 한국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버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이 기업이 안 좋았었을 때 좋아졌던 그 사례를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BH 때도 그랬고 오리온도 그랬고 그 저는 어떤 기업이 좀 역사가 길다면 안 좋았던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계속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이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걸 믿을만 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똑같이 임직원이나 회사의 BM이나 어떤 브랜드 파워나 즉 그간의 어떤 해왔던 행적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 시점에서 주가가 내려앉았을 때 8만 원대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하면서 이제 막 사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저는 그때 속으로 그때 저희 둘이 얘기했지만 이거 만약에 7만 원대 뜨면 어떡하냐 그럼 전 다 밀어버리고 살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근데 정도로 이 기업에 제가 약간 대한 궁금한 가치를 거는 이제 과거의 사례를 공부해서 이 기업의 DNA를 알고 이 기업이 어떻게 대처해야 해 나갈지는 공부가 됐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 안전마진이라는 걸 계산을 할 때 지금 이 가격이 이 정도면은 예를 들면 풀베팅을 할 수 있겠다라는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주는지도 아, 궁금하거든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거를 다 엄청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음, 그때 역사적인 저점이랑 좀 비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때 사드 보복이 나고 그래서 주가가 엄청 안 좋았고 그런 때의 오리온의 매출이나 오리온의 포트폴리오나 오리온의 브랜드 파워가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주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면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선을 넘었다. 음, 그리고 허인철 회장이 7만 원 후반이었을 때 아마 대규모로 주식을 한번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저 사람 옛날에 저렇게 샀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나는 뭐 그런 것도 하나 있었고 기업이 옛날이랑 지금의 그 저점일 때 제가 이거 어느 증권사 레포트에서 보니까 변곡점마다 이벤트들을 써놨더라고요. 뭐 어떤 신제품을 개발했다. 뭐 사드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뭐 어떤 걸로 다시 극복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꼭 PER, PBR의 밸류도 당연히 깔려 있지만 음. 예전보다 회사가 좋아졌는데 예전보다 주가가 주목을 못 받은 게 거품이 제외된 상황에서도 드러난 게 적나라하다면 그때부터는 역사를 믿고 배팅을 해야겠다. 그렇게 봤던 거였죠. 네. 그러니까 요즘 사실 하이닉스가 역사적 그 항상 저점인 PBR 1배에 네. 오는 걸로 투자자들이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파도타기님은 꼭 그런 역사적 PER이나 PBR 밴드 아니더라도 단순히 네. 주가를 과거랑 비교했을 때 네.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의 체력이 늘어났는데 뭐 PBR, 그렇죠. PER 가기도 전에 그냥 주가가 예전 뭐 5년 전 수준, 뭐 이렇게 3년 네. 전 수준과 비슷하다면 이건 음. 뭐 이렇게 뭐 열심히 계산 안 해도 당연히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네. 가격이 왔다라고 음.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PBR 밴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계속 점진적으로 섹터가 모두 커가니까 그 어떤 특정 선을 넘는 정도로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PBR 밴드 1이라 얘기하는 거는 옛날보다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음, 역사적인 밴드에선 싸졌으니까 사라는 음,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음. 오리온이나 BH 같은 사태는 뭐 그게 아니라 어떤 그냥 역사적으로 계속 단순 커가는 기업은 가격이 아니라 플럭추에이션이 있는데 어떤 선을 넘게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 기업이 그 정도는 아닌데 옛날이랑 음, 비교해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닌데 하면 사야겠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하이닉스의 PBR, 저도 하이닉스를 좀 갖고 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PBR 밴드보다 저는 저만이 생각했을 때 내가 찾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 넘었다는 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게 음, 저는 오리온의 8만 원대 구간이었어서 그때 진짜 많이 밀어내고 오리온에다 샀었죠. 근데 사실 우리 둘은 아는 얘기지만 제가 그때 오리온 8만 원대 왔다고 팔았던 종목이 사실 BH였거든요. BH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래서 팔고 얼마 안 있다가 한 3일인가 있다가 BH 날아가면서 제가 약간 어, 정신적으로 힘들었었는데 어, 예, 그 대덕전자나 신택이나 이런 식으로 뭔가 커가는 PCB 사업이 음, 아니고 여긴 또 하필이면 핸드폰 들어가는 PCB여가지고 음, 반도체 기판이 아니니까 왜 잘 나가는 그거가 냅두고 얘를 하냐는데 제 성향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미래 가치로 땡겨와가지고 이거 미래 이렇게 커가는 게 확정적인데 증설도 했는데 PR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해서 계속 천천히 미래 올리는 주식에 저는 매력을 사실 잘 못 느끼고 그 정도 아닌데 삼성전기도 철수하고 뭐 애플에다가 들어가는 모델에서의 수혜도 받을 거고 막 다 바뀌는 걸 확인했는데도 선 넘게 빠지는 거를 못 참았었거든요, 저는. 어, 이게 미래를 내가 모르는데 저게 나중에 피크아웃이 올지 뭐 산업이 어떻게 바뀔지를 제가 공부가 돼 있다면은 하겠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내가 아닌 아마추어 선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보자 였던 것 같아요. 저는.
대덕전자나 심택을 뭐 안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산업에 대해서 그 정도 수혜를 산업이나 기업을 다 양방으로 알 수가 없다 보니까 BH 정도가 저는 더 이해하기가 쉬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 다음으로 좀 공부법으로 넘어가 보면 사실 초보 투자자들이 유튜브나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지만 네. 그런 정보를 얻는 것과 별개로 개별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어려워하기도 하고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파도타기님은 어떻게 주식 투자를 공부하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루틴으로 공부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네네네네. 이게 저는 좀 변종적으로 하거든요. 다른 분들 중에 투자에서 되게 유명해지신 흔히 말하는 네임드 투자자분들 보면은 사업 보고서를 상장사 걸 다 읽었다는 분도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근데 저 그거 따라해보다가 한 이틀 만에 바로 포기했거든요. 일단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잘 안 읽히고 저는 좀 재밌게 해야지 오래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한 1년 좀 넘었는데 신문을 맨날 보고 있고요. 매일경제, 한국경제 다 보는 거는 너무 경제만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종합지도 하나 같이 보거든요. 매일경제랑 종합지 하나 보는데 신문을 보다 보면 이 기업이 좋다더라 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바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블로그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그 종목명을 기업명을 써놔요. 제가 나중에 생각날 때 뒤져보는 거죠. 그리고 혹은 까먹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넘어가다가 블로그에서 1년 전 오늘이라는 걸로 뜨거든요.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달만 지나도 내가 신문을 1년이 지나서 뜰 때도 있지만 몇 달만 지나도 내가 이러고저러 보도 이거 옛날에 내가 어디서 봤는데 하면서 이제 뒤져보면서 저만의 아카이브를 만드는 거죠. 저는 사실 신문을 그래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령 최근에는 예를 들면 오늘 뉴스 같은 경우에서 기억난 거는 삼성 SDS 실적 잘 나온 것도 있었지만 그 기업은 제가 예전부터 여기 클라우드랑 뭐 물류 쪽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네? 이런 걸 그냥 알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신문에 심심찮게 나오니까. 뭐 최근에 UAM 얘기 나오면 컨소시엄 6개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축했었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문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간 거죠. 뭐 가령 제일제당이 기건을 통해서 뭘 만들었다더라 이런 건 옛날부터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내 구미가 당기는 기업들을 신문을 통해서 그냥 체크만 해놨었어요. 그러다가 뭐 레포트는 각 증권사별로 그 회원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사이트에서 보면 볼 수 있거든요. 심심할 때 그런 기업들 뒤지다가 레포트 나오면 읽어보기도 하고 뭐 손진장님이나 송종식님이나 한걸음님이 제 주변에 이제 찾아보면 그런 분들 텔레그램에서도 레포트 올려주니까 그런 걸 볼 때도 있고 좀 욕심이 난다 싶으면 내가 평상시에 관심 있던 산업 레포트도 가끔 볼 때도 있고요. 저는 근데 사업 보고서를 사실 먼저 보진 않아요. 사업 보고서는 어떨 때 봤냐면 MLCC 하는 삼성전기를 신문을 보다가 재밌어서 사업 레포트를 찾아봤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럴 때 이제 사업 보고서를 펼쳐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영역이 뭔지 이렇게 좀 접목해서 가거든요. 순서를 이렇게 정형화시키는 건 아닌데 사업 보고서부터 보면 가끔씩 부담될 때가 있어서 저는 신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레포트들을 좀 찾아보고 거기서 구미가 당기면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그때부터 다시 역으로 가요. 그럼 이제 뭐 삼성전기를 예를 들면 LG노텍은 어떻게 둘이 달랐지 해보면 이 사업 보고서를 보면 삼성전기는 MLCC 비중이 크고 한 50% 되고 카메라랑 기판은 한 29%, 20% 정도밖에 안 되네. 그리고 뭐 LG노텍은 카메라만 80%가 되네. 이래서 둘이 차이가 있었구나. 이런 걸 이제 좀 유기적으로 레포트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 보고서는 그렇게 좀 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이 정말 마음에 드는지는 저는 주가 차트를 좀 봐요. 뭐 차트를 뭐 엘리엇 파동으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좋아진 것 같은데 주가가 왜 이렇게 박살이 나있지 이렇게 쩔어 있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렇게 세팅이 되면 이제 그냥 네이버 뉴스를 키고 10년치 뉴스를 그냥 다 봐요. 사실 저는 약간 뉴스를 파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억이 나는 뉴스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은 이 대표이사의 장인어른이 5년 전에 돌아가셨던 뉴스까지 그냥 이렇게 심심하게 읽어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건 지겹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지겨웠어요. 나는 이거 알게 되는 거 너무 재밌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정리를 좀 해보면 신문을 평상시에 읽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게 되고 제가 가끔 로보티즈 사건처럼 지나가다가 로봇 배송되는 걸 본 거예요. 이거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실생활이나 혹은 신문에서 어떤 기업들을 좀 찾아놨다가 레포트가 가끔 발행이 됐는지를 찾아서 한 번에 있으면 묶어서 한번 쭉 보고 이 기업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그때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좀 부담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경쟁 기업들도 그런 궁금증이 일어서 같이 좀 찾아보고요. 그러면서도 가격은 정확하게 왜 은행 쪽은 PR이 막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떤 산업은 전기차 쪽은 막 PR 50, 100 찍히는데 은행이나 뭐 건설 이런 쪽은 막 PR 1, 2, 막 5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절대적인 밸류는 좀 제가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주가 차트로 좀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얼마나 오랜 기간 버려져 있는지를 좀 역으로 보고 싶고 그다음부터는 예를 들면 이지케어텍 때는 저는 의학신문을 봤거든요. 그 네이버에서 그냥 의학신문 찾으면 그런 특수 기사들이 있어요. 뭐 전기 섹터는 뭐 ZD 뉴스였나요? 그런 식으로 가끔 나오는 되게 전자신문도 있고 되게 각 섹터별로 갖고 있는 신문사들이 따로 있거든요. 지역 일간지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남들이랑 다른 걸 찾아보려 했고 유튜브도 찾아봐요. 근데 그냥 기업명만 치면 온갖 분석가들 나오니까 그거 말고 좀 뒤에다 하나씩 더 붙이거든요. 뭐 실적이라고 칠 때도 있고 대표라고 칠 때도 있고 그 제가 관심 있는 사업명을 칠 때도 있고 그 기업에 그러면서 좀 인사이트 있는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기도 하지만 전 이번에 오리온 허인철 대표님 영상에서처럼 남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3년 전, 4년 전의 강연 영상 같은 거를 찾아서 기업의 조각으로 저는 쓰는 음, 그런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무슨 사업 보고서부터 봐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부할 때 누구는 교과서부터 보고 누구는 수학은 뭐 수학의 정석부터 보는 사람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심심한 학습지 조그만 거 보기도 하고 그냥 온라인 인강 듣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사업 보고서부터 보기보다 신문부터 보는 게 재밌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신문 읽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기업들의 뉴스를 훨씬 더 많이 접하게 되고 신문의 거의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위주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개인 투자자로서 시가총액이 뭐 크냐 작냐로 투자 기준을 뭐 나눌 수도 있고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좀 전업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에서 훨씬 더 뭔가 알파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저는 약간 신문 읽기나 이런 조각들을 모아서 기업을 찾을 때 신문의 한계는 약간 좀 그런 면에서 느끼거든요. 아, 약간 있죠. 이게 네, 당연히 있죠. 뭐 요즘도 사실 실적 시즌인데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시가총액 상위 한 그렇죠. 3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뉴스화되고 그렇지 않은 맞아요. 기업들은 거의 뉴스화되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뭐 한국경제 보면은 아무래도 한국경제TV 최대 주주가 현대차라서 그런지 현대차 뭐 신차 개발했다는 정말 매일 하루에 하나씩 정말 현대차 관련 기사는 매일 나와. 현대차 진짜 최고의 기업 같아. 한국경제신문 보면은 막 UAM도 하고 뭐 맞아요. 제네시스 잘 나가는데 갑자기 SUV도 잘 나가고 막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 경제지든 뭐 주간지든 대기업들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없는지 아니면 투자를 할 때 시가총액은 별로 개의치 않고 투자를 하는 편인지 좀 그런 아, 이게 저는 좀 신문을 보는 장점이 뭐가 있냐고 생각을 해보면 흐름이 좀 바뀌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 21년도에 제가 투자했었던 기업들은 시총 조 단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2천억, 3천억, 많으면 5천억, 7천억 요 정도? 그러다가 우연히 아 이거 뭔가 주가 흐름들이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되게 감각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썰물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됐지? 또 이거저거 막 찾아보고 막 뒤져보다가 신문에서도 이것저것 나온 거 보면서 이거 시총 너무 얽매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2021년 말부터 조금씩 들었거든요. 그 흐름이라는 걸 뭐 완전히 제가 무슨 매크로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그냥 어느 순간에는 아 시총에 내가 너무 얽매였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신문을 보면서 그리고 신문에 의외로 제가 기억나는 게 매일경제에서는 앤디포스인가 하는 기업이 나왔었거든요. 그 양면 테이프 하는 업체였는데 그런 식으로 시총이 작거나 심지어 비상장 기업들도 가끔 나오기는 해요. 근데 당연히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실적 관련돼 있는 여러 텔레그램들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기업들이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 막 나오고 그거 추적하는 사람들 막 나오면 그냥 되게 감탄스럽거든요. 사실 저도 시총 작은 기업들의 욕심이 났었을 때 블로그를 엄청 썼던 것 같아요. 그 네이버 블로그에 어떤 종목 이름을 치면 그거 되게 정리 잘해놓은 사람들이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이 A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큰 대기업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그 사람의 주력 종목은 B라는 이상한 기업인 거예요. 그 사람이 A라는 기업에 썼는데 알고리즘에 나왔을 뿐 그 사람의 주력은 B인 거죠. 그럼 그 사람 거 블로그를 읽다 보면 B에 관심이 생기고 아 이렇게 분석하는구나라는 거를 배우기는 했어요.
저도 뭐 그런 투자를 따라해보기도 했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그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나 그 매수 매도하는 그 시점에 대한 이유들이 제가 동일하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의존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시총 작은 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를 저도 조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어, 그런 것 같아요. 그 삼성전기를 공부했는데 좀 많이 못 샀는데 너무 아쉽지만 삼성전기 공부하다 보니까 LG이노텍 알게 되고 LG노텍이랑 삼성전기 공부하다 보면 카메라 모듈 이거저거 찾다 보면 당연히 MC넥스 좀 보게 되고 뭐 그 말고도 뭐 자화전자 있고 막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반도체 기판을 남들이 왜 좋다고 했는지를 이제야 깨닫는 거죠. 아, 야, 대덕전자 심텍 되게 좋네. 나 이걸 이제야 이해했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누가 좋다고 해서 사기보다 그냥 내가 이런저런 거에서 찾았던 기업을 통해서 찾고 뻗어나가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저는 좀 순서상으로는 맞다고 생각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 정석은 없는데 누가 좋다고 하는 거를 관심을 따라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저는 그냥 좀 자기주도적으로 주식을 하고 싶어서 2020년도에 힘들었던 이거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수익만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고 그 사람 방식이나 스타일을 다 따라가는데 그럼 오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16, 17, 18년도에 다 그랬거든요. 미국 주식 좋다고 해서 샀다가 테슬라 그때 갖고 있었으면 아마 떼부자 됐을 건데 못 버텨요. 못 버티고 2011년도 코인으로 팔자 바꾼 친구 따라서 샀다가 마이너스 막 95%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누구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를 몇 번 경험해 보니까 내 루틴을, 내 방식을 만들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20년도에 남들이 다 치고 갔는데 혼자서 방치 내릴 때 되게 극에 달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느낀 게, 아, 내가 찾아본 여러 대단한 투자자분들은 몇 년의 시간 동안 자기만의 어떤 루틴이나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고 나서야 수익이 따라온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제가 경험이나 제가 신문에서 찾은 것들로 그냥 밀고 가야지 남들이 뭐 좋다고 하는 섹터들을 따라가는 거는 전 BH 사태에서 봤어요. BH 처음에 적자나기 전에는 다들 좋다 그랬다가 적자나니까 다 태세가 바뀌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잘 아는 사람들,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주가가 오르면 더 좋다고 하고 내리면 부정적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겠다. 그거가 저는 시총이 작을 수도 있고 시총이 클 수도 있는데 작으면 좀 쉽진 않은 게 맞거든요. 기업이 덩치가 작으니까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제가 그럴 만한 노력을 옛날엔 했어요. 근데 요즘에 회사가 너무 바빠지고 야근을 하니까 그런 물리적인 것도 생기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남아서 하고 가야 되니까 뭘 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안해지는 내 시간 운용에 있어서 좀 완전 플러스 알파의 제곱 같은 걸 추구할 수 있는 시총이 작은 기업보다는 알파 정도의 되는 좀 시총이 애매한 아니 뭐 사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들 저점에만 잘 사도 매년 수익이 몇십 프로는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시총에 얽매이지 않아야겠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상황, 제 개인적인 투자의 로직, 어떤 투자의 나름의 조그만 짧은 역사 이런 게 생기면서 너무 작은 기업을 꼭 찾지는 않아도 되겠다고 시총 작은 거를 사야 된다라고 했던 책들도 있잖아요. 그런 투자자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500억에서 한 2천억 정도 되는 사이에 주식을 샀을 때 계좌가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건 저도 이지케어 때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거는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이익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걸 잃을 거에 대한 두려움도 솔직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잃을 위험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으려면 그 간극만 보는 걸로도 어떤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 스타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네. 방금 얘기할 때 이제 사실 투자 고수분들의 인터뷰를 자주 보다 보면 정말 하나같이 결국에는 남 따라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에는 사실 왕도가 없다. 어떻게든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게 나만의 스타일이면 된다. 이 얘기를 음, 진짜 많이들 하시는데 네. 파도타기님은 본인의 주식 스타일은 좀 어떤 스타일인 건지.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은 좀 다른데 제 이상은 약간 역발상 투자에 가깝긴 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음, 음, 롤모델은. 근데 투자를 제가 이제 회사에 후배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맨날 얘기하면서 투자 얘기를 해보면 좀 그 친구는 숫자에 되게 밝단 말이에요. 사실 학원님도 그 증권사 직원 출신이니까 저보다 훨씬 이런 걸 잘 알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사람의 심리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역사나. 그래서 어떤 시장이 합리적이지 않다. 사람들의 일시적인 심리 상황에 의해서 주가는 충분히 왜곡된다라는 게 저는
가장 제가 주목하는 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세 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장소를 가리키면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보거든요. 옛날에 EBS에서 나왔던 실험인데, 세 명이 길 가다가 천장을 보면 사람들이 다 같이 천장을 따라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가가 오르는 거를 한 명, 두 명, 세 명이 올라간다고 소리를 치기 시작하고 주가가 반응을 하면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비트코인이 옛날에 왜 피자 바꿔 먹을 때는 아무도 안 사다가 하나에 몇천만 원, 8천만 원 가서 막 1억 가네 한다고 하니까 그때 산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3만 원 갈 때는 아무도 안 사더니 9만 전자 가니까 막 10만 전자 간다고 따라 사는 거죠. 아니, 9만 원에서 10만 원은 10%도 안 되는데, 1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두가 좋다고 한 때는 전 좀 늦었다라고 사실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안 좋다고 하는 거를 좋다고 혼자 이렇게 부르짖는 약간 악다구니 쓰는 그런 스타일이 저여가지고 그래서 제 그냥 궤대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되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모두가 비대면에서는 비트컴퓨터 대장이라고 그 옛날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나왔던 방송도 그렇고 뭐 증권 방송 말고도 막 전문가 방송들 같은 거 보면 막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사야지 이지케어텍 이런 거는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내가 봤을 때 얘가 좋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음식료 섹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모두가 가격 올릴 때 오리온만 가격 안 올리니까 다 탑픽에서 빼는 거예요. 가격 올렸던 기업들을 사야 된다. 뭐 리오프닝 수혜됐던 뭐 주류를 사야 된다 그랬을 때 왜? 나는 오리온이 제일 좋은데? 가격 안 올리고도 저렇게 하는 게 더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남들이랑 다르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기반에는 결국엔 좋아질 거라는 근데 남들이 가리키지 않아서 안 좋아 보이는 거지. 또 몇 명 달라붙어서 좋다고 하기 시작하면 좋아질 거라는 거를 저만의 스타일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그게 제가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좋았을 수 있는 대덕전자 기판 놓치고 BH 혼자 좋다고 2년 동안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사실 진짜 대박이었는데 BH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온 때문에 중간에 내렸죠. 여러 가지 공시에서의 아쉬움도 있어서 그랬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뭔가 남들 다 좋다고 하는 것에 약간 흥미를 못 느껴서 안 좋다고 한 거가 좋아질 여지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좀 이거저거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가치와 가격의 괴리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멋있는 건 잘 모르겠고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야. 선 넘었지. 약간 이런 거를 저는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대로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언더독 좋아하시네요, 언더독. 언더독 때 그 맞네요. 저는 왕따를 좋아합니다. 네. 파두타기님이 직장인 투자자다 보니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절대적으로 많지 않을 텐데 맞아요. 네. 그래도 제가 뭐 요즘은 특히나 바빠져서 공부를 많이 못한다고 하지만 한두 달 전만 해도 직장인이 아닌 저보다도 더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네. 하루에 그 열심히 할 때는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었고 뭐 어떤 걸 공부했었는지 뭐 자신만의 루틴이 그래가지고 있었는지. 네, 있어요. 이거는 저 어렸을 때부터 제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아침형 인간이라고 옛날에 써졌던 그 일본인 의사가 쓴 책이거든요. 요즘에 뭐 미라클 모닝 하는데 저는 이거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했어가지고 야근을 하는 순간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지금은 5시에서 5시 반 사이 정도에 일어나는 걸 하고요. 가끔 야근하거나 어쩔 수 없는 회식이나 약속이 생기면 5시 반에서 6시 그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출근길까지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신문 읽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의 글을 읽고 제가 찾고 싶었던 기업의 레포트가 혹시 나오면 그걸 보고 이제 출근길에 지하철을 한 50분 정도 동안 이제 그 내용들을 신문을 정리해서 올리는데 저는 시간을 아침에 무조건 써야 된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퇴근하면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야근이 생기기도 하고 회식도 있고 친구들 약속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많이 고갈되고 사람이 그때 되게 쉬고 싶어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싶지 서류를 주관적으로 읽고 싶지 않거든요. 사람이 수동적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능동적인 삶의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에 무조건 일찍 일어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는 아침에 원래 신문 하나 보다가 2개 보고 있고 2개 보고 근데 웃긴 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옛날에는 1년 전에는 제가 신문에다가 정리해서 올리는 기사 개수가 한 5, 6개 많으면 10개였는데 지금은 한 2, 30개 되거든요. 그뭐 코멘트를 다는 게 다 뭐 좋게 다는 건 아니지만 대단하게 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기록이 저 스스로한테 쌓여가니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뿌듯한데 레포트나 신문이나 사업 보고서는 사실 읽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읽는 것도 속도가 근력처럼 붙는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서 계속 욕심을 내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주간지도 읽고 뭐 월간지도 읽고 막 이럴 생각인데
사업 보고서도 기업 위주에서 산업으로 점점 넓혀가고 있고요. 더 많은 섹터들을 보려고 하는데 저는 점진 지역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루에 제일 많이 했었을 때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뭐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는 그 회사 찾아가거나 카페 가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럴 때는 진짜 막 미친 듯이 막 8시간, 막 9시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안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루틴하게 하면 아침에 한 3시간 하고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하고 점심을 저는 사실 혼자 먹어요. 이거 블로그에 작년에 한번 썼었는데 팀원들이 밥 먹으면서 회사 일 얘기하는 거 제가 진짜 학을 떼가지고 아 무슨 근무 시간이 8시간인데 왜 9시간으로 늘리냐 나 이거 못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안 먹고 위가 썩은 사람처럼 행동해가지고 이제 혼자 밥 먹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샌드위치 하나 챙겨가가지고 사실 그때 레포트 봐요. 점심 먹으면서 레포트 보고 그 박세익 전무님 거 그 영상 신문 요약해 주는 거 보면서 내가 하는 것과 그분의 수준을 항상 비교해 보고 레포트 보고 퇴근길에 이제 기업 저 1사이프를 비롯해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컨슈머 라인 쪽이나 아니면 산업 관련돼서 설명 잘해주는 뭐 디일렉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좋아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영상 이런 거는 퇴근길에 봐요. 약간 로직을 나눠 놓는 거죠. 아침에 내가 공부하고 점심에 추가로 공부하고 저녁에 오면서는 영상 보고 그리고 야심한 시간에 이제 와이프 재워놓고 책 읽거든요. 그 투자 거장들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약간 저는 약간 이런 표현 좀 뭐한데 돌아가신 분들 책을 좋아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영상으로 만날 수 있잖아. 근데 돌아가신 분은 책으로밖에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 제시 리버, 뭐 존 보글 요 세 사람 거를 유독 좋아하고요. 뭐 이제 당연히 피터 린치나 켄 피셔나 뭐 이런 분들이나 한국의 박영호, 강방천, 홍진채 이런 분들 책들도 당연히 돌려서 봅니다. 근데 저는 한눈 두드려 패는 거 좋아해가지고 책을 막 엄청 여러 번 읽는 것보다 제가 좋아했다고 생각하는 책들을 여러 번 읽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 책들이 새롭게 다가올 때마다 신선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많이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냥 그런 식으로 시간을 안배해서 쓰고요. 주말엔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7시 혹은 8시 하는 카페가 있어요. 동네 근처에. 그럼 진짜 일찍이랑 7시, 좀 늦으면 8시에 가서 이제 신문 읽고 주말 신문 읽고 아니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하냐면 산업 레포트를 사실 그때 봐요. 내가 알고 싶었던 산업에 대해서 아니면 비교하고 싶은 기업들에 대해서 태블릿이랑 노트북 다 꺼내놓고 그때 이제 작정하고 보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한 오후 2시쯤 되면은 점심 안 먹거든요. 2시쯤 되면 이제 학을 떼는 거죠. 아니, 더는 못하겠다. 그럼 이제 주말에 와서 좀 쉬고 와이프랑 이제 그때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드라이브도 가고 오후는 그렇게 쓰고 아침에 저는 최대한 많이 하는 타입이고요. 평균적으로 회사 다닐 때는 하루에 그래서 4-5시간, 주말에는 한 6-7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투자하면서 배웠던 경험 혹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혹시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파우타기님? 네, 이거는 올해 상반기에 제가 투자하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때고 그때 새벽에 제가 파고님이랑 얘기했던 내용인데 제가 BH에 대한 애정이 진짜 많았거든요. 2년 넘게 투자해오고 IR 담당자분이랑도 통화도 진짜 많이 했었고 레포트부터 시작해서 지난 역사까지 모든 걸 다 파악해 놓은 상태였는데 제가 이 기업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오기 3일 전인가에 아마 다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알람을 걸어놨는데 주가가 3만 원까지 갔더라고요. 제 평단가에 대비하면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나올 뻔했는데 이제 와서 말하자면 제 평단이 18,000원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엄청났을 텐데 이거를 좀 복귀를 했었어요. 물론 오리온의 주가가 너무나도 싸졌기 때문에 할 수밖에는 전체적인 주식들을 좀 리밸런싱을 해서라도 오리온을 살려고 했었고 그게 지금 봐도 뭐 틀린 선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BH에 유독 실망을 하듯이 그 전기차 쪽 관련해가지고 핸드폰 충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시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좀 왜곡된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연결된 자회사 쪽으로 하는 거였지 자기네가 직접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실망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뭐였냐면 반성문을 썼었거든요. 비공개 글로 A4용지 7장이나 걸쳐가지고 내용이 뭐였냐면 감정이 정말 많이 중요하다. 인간은 감정으로 인한 실수가 반복된다라는 거였어요. 뭐냐면 2년 가장 제 포트에 당시에 오래 남아있던 종목이 BH였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거의 매일은 아니어도 거의 매일이죠. 장 끝나고 BH는 무조건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년을 넘게 쌓이니까 주가가 최저점을 제외하고 18,000원에서 한 23,000원 구간을 한 2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주가를 23,000원을 찍고 빠지고 23,000원 찍고 빠지고 이걸 한 두세 번 반복을 하니까 2년 동안 사람이 진이 빠지더라고요. 나조차도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서 그때 주가라는 그 흐름과 그 차트에 내가 스스로를 많이 노출시키면 이게 필패의 길이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이 감정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실수가 반복되고 그래서 인간의 실수는 반복되기 때문에 주식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저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 그게 제가 비중이 당시에는 제일 컸고 가장 오래 들고 있었던 BH에게 공시에서만의 실망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가가 이렇게 계속 박스에 갇혀 있다는 것에 스스로 지치면서 결국에는 제가 그 오랜 기간을 쥐고 있었음에도 요 몇 달 동안에 나올 수 있는 그 수익을 다 놓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왜 부족했었느냐 하면 기업을 더 몰랐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주가의 스스로를 너무 노출시켜서 제가 스스로 자멸했다. 오리온이라는 그 기업의 낮아진 주가의 변수에 이 정도로까지 팔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올해 계좌의 성장을 스스로를 저해했는데 음. 그거는 저는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되고 그거를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담배를 내가 이번까지만 피고 끊어야지 아니면 뭐 내가 이거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예 안 해야 되거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만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 내가 오늘까지만 이 차트를 봐야지 주가를 봐야지 아 뭐 이렇게 해야지 하는 뭐 오늘 어플은 키지만 이거는 안 봐야지 막 이런 게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출을 아예 음. 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현금이 있고 그래서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 상황일 때가 아니고서는 최대한 잘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시간 동안에는 차라리 책을 보고 신문을 보고 기사를 보고 레포트를 보고 사업 보고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침 점심에 있는 시간들을 다 그걸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주가창 왜 하루 휴가인데 현타가 왔던 날이 휴가인데 하루 종일 어플에서 주가만 보는 걸 저를 발견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날이 쌓이고 쌓여서 BH에서 이 난이 벌어진 게 아니었나 반성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주가 일희일비하는 그 감정 노이즈를 스스로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서 가장 큰 제가 투자하면서 배운 거는 사실 뭐 재무제표를 이렇게 봤어야 됐네, 뭐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팔았어야 되는 이런 거보다도 감정을 앞으로 노출시키면, 그러니까 감정을 주가 때문에 스스로가 너무 확장시키면 안 되겠다. 이거를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건 요즘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주가창 보지 마라. 뭐 주가창 맨날 MTS 켜서 봐봤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파도타기님은 주가창을 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그게 내가 감정에 휘말리기 때문이고 감정에 네, 휘말리다 보면 내가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실수가 맞아요. 나오기 때문이다 네, 라는 거를 BH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체화해서 그럼 요새는 MTS 안 켜나요? 켜도 제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나 제 자산을 다 꺼버리고요. 보고 싶은 종목들만 키워놨어요. 아예 화면에. 그러니까 아직 사지 않았는데 내가 사고 싶은 기업들의 주가만 띄워놓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아, 관심 종목에서 그 애들만 남겨놨다는 뜻인가요? 남겨놔요. 음. 섹터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제가 보고 싶은 애들은 켜놓고 그걸 사고 싶은 애들만 그것만 추적하는 거지. 제 거는 굳이 큰 문제 없으면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얘기하는데 노래 중에 시스타에 왜 있다 없으니까 옛날 노래긴 한데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이게 진짜 뭐 철학적 명제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주가가 떨어져.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이것도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진짜 안 좋은 거는 주가가 올랐다가 리셋 당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제 음. 개인적인 경험. 뭐 플러스 50%인데 제 예를 들면 바이브 컴퍼니 수익률 100% 넘었다가 리셋 당했었거든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마이너스 20%였던 게 30% 가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플러스 수익이 사라지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쁘다는 감정조차도 사실은 다 노이즈다. 슬프고 힘든 패닉만 힘든 게 아니고 좋다는 감정이 이 하락을 했을 때 더 실망을 주는 그 감정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올랐다고 좋아하는 것도 의미 없고 떨어졌다고 슬퍼한 것도 당연히 안 좋은 건지 알잖아요. 근데 저는 둘 중에 뭐가 더 힘드냐 그러면 저는 항상 오르는 걸 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음. 때문에 더 스텝을 못 밟아요. 떨어져서 더 실망해서 제가 스스로 자멸하는 거를 BH 때 너무 크게 겪었고 그 전에도 몇 번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오르는 것도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음, 그 알람을 걸어놓긴 해요. 저도 이 구간에 오면 좀 분할 매도를 해야지 하는 그 구간에 오는 알람은 되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계적으로 분할을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상황에 변화에 따라서 끌고 갈 때도 있고요. 근데 너무 습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올랐다고 너무 좋으면 팔 것도 아닌데 음. 괜히 감정만 생기는 게 아니냐. 그 감정의 엔트로피라 그래야 되나? 그런 에너지를 내가 스스로 아예 만들면 안 된다.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해주신 파도타기님 감사드리고요. 뭐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 제가 개인적인 제 투자의 롤모델은 좀 그렇고 제 개인적인 투자의 아이돌이 피터 케이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강의 때 해주셨던 말을 좀 경험을 한 2년 정도 해보면서 위력을 느끼고는 있어요. 완전 그분이 하는 방식이랑은 다르겠지만 제가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냐면 개인 카페도 좋고, 개인 블로그도 좋고, 뭐 꼭, 물론 오픈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된 공간에서 주는 그 자기 정제나 이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어느 정도 오픈된 공간에 자기의 개인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요즘에 그 기록의 위력을 좀 실감하고 있어서 옛날 1년 전 오늘의 기능이 있는 네이버 블로그가 좋았던 게 1년 전에 어떤 기업에 대해서 썼거나 어떤 제 일기를 썼거나 신문에 대한 걸 썼거나 레포트에 대해서 한 줄을 썼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때 그 기억이 되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그게 다 밑거름이 돼서 그때보다는 그래도 제가 조금은 나아진 것 같거든요. 근데 기록을 하면 좋은 점이 읽을 때 한 번, 쓸 때 한 번, 정리할 때 한 번, 한 세 번 정도 3회독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체계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게 실행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뭐 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다, 아, 이거 누가 보면 어떡하지? 막 욕먹으면 어떡하지 하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성공했던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일단 해라고 얘기를 다 하잖아요. 우리 뭐 나이키 저스트 두이처럼. 그래서 저도 일단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록을 무조건 하다 보면 어떤 종목은 내가 애널리스트들보다 진짜 더 많이 할 때도 있고요. 어떤 종목은 정말 형편없는 경우도 있어요. 저 얼마 전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IR 담당자한테 전화했다가 진짜 너무 부끄러웠던 적이 2번 있었거든요. 2개의 기업한테 완전 무시당하고 진짜 우쭈쭈 하면서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참할 때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근데 저도 다 정주해서 몰리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내가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라도 쓰고 공부한 내용을 한 번씩 써보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발전하는 자기를 마주하고 이게 사실 오픈된 공간에서 아, 나 10,000원에 산 거 9,000원, 8,000원 됐는데 이 글을 쓰면 남 좋은이라는 거 아니야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자기한테 제일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게 자기한테 가장 크게 돌아온다는 것도 사실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요즘에. 그래서 말이 돌고 돌았지만 제가 가장 느끼는 건 자기만의 기록을 쌓는 사람이 자기만의 로직과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라는 게 생겨가면서 그에 맞는 성과가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다 워렌 버핏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윌터 실러스 될 수 없는 것처럼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자기의 한 방식을 찾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과정의 여정을 가다 보면 투자 수익은 저절로 따라올 거니까 그걸 가지면서부터 좀 덜 조급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 분이라도 저도 제 투자의 아이돌인 분한테 배웠던 것처럼 한 분이라도 기록을 남기는 게 왔으면 그래서 저는 제 회사나 지금 파고도 마찬가지지만 주변 지인들한테 저한테 좀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블로그를 쓰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한 3명 정도, 4명 정도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의 발전을 보면서 아 나도 저도 자극을 많이 받고 나도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아 이걸 좀 얘기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길게 드리고 싶었던 말인데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저도 아직 다 엄청 기록이 긴 건 아니니까. 근데 일기가 돼도 좋고, 투자 기록도 좋고, 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분석도 좋고, 해보시면서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본인의 성장이 그래 인해서 무조건 따라올 거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자야죠. 네. 아, 예. 불같은 시간 내주신 파도타기님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런 너무 재밌는 경험이네요. 얼굴 잘 오늘 가려주시고. 영상 인터뷰 반응이 좋으면 매주 강제적으로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